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개지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도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50년대 일본의 중화학공업을 선발대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도 뒤따랐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고도 성장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들의 성장 방식은 비슷하였는데 자원 대비 인구수가 많았고 그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제발전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공업 중심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가의 주도 아래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자본을 확충하였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국가 주도인데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심히 다뤄보기로 하고, 동아시아 대다수의 나라들이 내수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 주도 성장을 선택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국제 시장이 변함에 따라 이들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고,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김입삼은 바가지를 들어라 라는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은 돈이 쏟아져 내리니 바가지만 들더라도 불을 쓸어 담을 수 있다는 뜻으로 당시의 배경을 잘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은 바가지를 만들기 위해, 즉 자본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한국과 일본, 대만은 개인 저축이 높은 반면 중국과 싱가포르는 공공저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수출을 목표로 하는 바구니를 들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아시아는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노동력을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도 같았는데, 교육열이 높고 집단주의, 권위주의 사고가 높아 양질의 노동력의 제공이 가능했던 것이 고도성장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게 당시 선진국의 노동자들의 임금 대비로 일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대 중남미 국가들은 어떠했는가인데, 영토의 크기, 내수시장의 크기, 자원의 양으로 볼 때 특히 브라질, 멕시코 같은 인구 대국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편에 속해 있었는데, 중남미 사람들이 게으르고 교육열이 낮고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 성장, 중남미 국가들은 내수 시장 의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제품을 수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자급자족의 성장을 하며 비효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남미 국가들이 왜 수출주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내수지향적인 정책을 펼쳤는가인데, 그것은 바로 내부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주도 성장을 하는데 내부 반발이 웬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수출주도 정책의 변화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토착 기업들의 반발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남미 국가 중 특히 토착 기업들이 강한 곳에서는 정부가 쉽사리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과 대만은 산업화를 이룬 지 10년가량 밖에 되지 않아 자본가의 세력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수출 주도형 성장을 밀어붙인 겁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미약하기에 정부가 정책을 쉽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브라질은 1차 세계대전부터 산업화를 시작했기에 기존 토착 기업의 요구를 정부가 쉽사리 무시하지 못했던 것이고, 특히 수출주도 성장을 하려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모두 전환하게 된 것인가인데, 50년대에는 동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나 모두 내수지향적인 시장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식민 지배를 막 벗어난 독립국들이 타국에게 의지하는 경제성장보다 자립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선호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출 주도형 성장은 강대국에게 경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고가 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대부터 한국은 내수지향 성장을 포기하게 되는데, 미국이 원조를 줄이고 차관, 즉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에게 달러를 갚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로 달러를 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수출 주도형 성장을 위해 환율을 높이고 원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 성장으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60년대 말에 들며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만은 3배, 한국은 4배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은 60년대에는 가발, 의류, 신발 등의 경공업의 수출품으로 이득을 보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여전히 내수시장만을 보며 수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의 수출 주도형 성장이 큰 성공을 하게 된 원인은 매우 적절한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전환이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60년대 초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때마침 세계 경제는 장기 호황의 절정, 선진국들조차 4에서 5% 성장을 하던 시절이며 개발도상국들의 경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쉽게 빌려주는 시대였습니다. 원유값 또한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장려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에 이보다 더 용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수출주도 성장을 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의 경우 인적 자원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 기회는 다시 소득 분배를 평등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은 최빈국 중 하나였고 발전 가능성에서도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성장을 물적 자원으로만 판단한 것이고 한국의 경제 동력은 다름 아닌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예시로 1960년 한국의 국민소득은 브라질, 멕시코보다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문맹률은 오히려 더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인물들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일으켰는데 현대의 정주영 회장의 모래사진 한 장, 유조선 설계도 한 장으로 배를 수주받고 조선소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은 노력, 계획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